제가 들려드릴 17번째 소설은요, 황석영의 객지입니다. 황석영은 민중 작가로 불립니다. 그의 소설들은 우리네 평민들이 항쟁과 분단된 조국, 지배층의 횡포가 주된 모티브예요. 그런데요, 황석영의 책을 읽다 보면 따뜻하고 낭만적인 향기가 숨길 수 없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군사 독재가 없었다면 그가 썼을 소설들이 어떠했을지 궁금합니다. 황석영이 인터뷰를 한 영상 같은 거 보면요, 그가 얼마나 소탈하고 자신을 높이지 않는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황석영은 만주에서 태어났고요. 해방되면서 평양에 잠시 살다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상계로 등단했고요. 이후 신춘문예 당선으로 황석영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청룡부대에 소속돼서 베트남전에도 참전했었어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으면서 역사와 정치가 개인에게 얼마나 가혹한 영향을 주는가를 절감했다고 했어요. 나중에 베트남에서의 경험으로 무기의 그늘을 썼습니다. 1978년부터 86년까지 광주로 내려가 민주화운동을 했어요. 여러분이 체포와 투옥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문학상은 거의 다 수상했고요. 저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금방 생각나는 건 장길산, 무기의 그늘, 오래된 정원, 손님, 개밥바라기별, 그 외에 주옥 같은 중단편들도 많이 있는데요. 객지, 산포 가는 길, 한시연대기, 돼지의 꿈,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출간되었어요. 이건 당시로서는 관련자들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광주 민주화운동이 끝나고 몇 사람이 모여서 초고를 썼어요. 누군가 대표할 만한 작가가 있어야 했고요. 집필자로 황석영에게 부탁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단번에 흔쾌히 승낙했어요. 황석영은 초고를 받아서 여간에 몇 달 틀어박혀 내용 정리하고 머릿말 쓰고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들 쓰고 제목 만들어서 출간했습니다. 출간 소식이 전해지자 문인들은 이제 황석영이 죽겠구나 생각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소식을 듣고 화장실에서 이를 닦으려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치약을 짤 수가 없었다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저는 그 초판을 구입해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내용 수정해서 개정판이 나왔어요. 암튼 옳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는 작가, 그 사람이 바로 황석영입니다. 객지는 중편소설이에요. 1960년대 말에 산업화 바람이 불어 농어촌이 해체되면서 떠돌이 노동자가 된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요. 이 소설은 그게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혁은 해군에서 48개월 군복무를 마치고 일용직 노동을 하기 위해 서해에 간척 사업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동혁은 젊지만 보통의 젊은이들처럼 희망적이진 않았어요. 그의 성장 과정이 소설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왜 작은아버지 집에서 성장했는지, 제대하고 작은아버지에게 가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다녔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행복한 성장 과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세아 건설에서 시행하는 서해안의 운지 간척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작업 편성 단위로 오한바에 소속되었습니다. 오한바에는 목시, 장씨, 대위, 오씨, 한동희, 판술 등의 사람들이 있었고 동혁은 이들과 가까워집니다. 노동 여건은 열악했어요. 당시 법정 임금이 150원인데 130원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런 식의 부당한 처우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일당은 매일매일 현금이 아닌 전표로 받았어요. 이 전표를 모았다가 보름에 한 번씩 현금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손에 쥐어지는 현금은 너무 적었어요. 하루 숙박비가 40원이고 식비가 한 끼 20원씩 하루 60원. 게다가 매점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조건 없이 외상을 주었는데요. 담배, 술, 과자, 옷 등을 외상으로 갖고 오게 되니까 결국 이들은 계속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었어요. 그 빚 때문에 공사장을 떠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는 형편없고 식사도 형편없었고 일은 고되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일이 끝날 무렵이면 모두 녹초가 돼서 황혼 무렵의 땅과 개펄과 바다의 세 가닥 선이 이루어놓은 전경이 참을 수 없는 건조한 아득함으로 다가왔어요.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려진 쪽문 사이로 희미하게 초승달이 뜬 밤하늘이 내다보였다. 묵시가 밖을 내다보며 탄식하듯 혼잣말을 했다. 사람 사는 게 워낙 간사하거든. 어떤 때는 곧장 땅속에 뻗어버렸으면 싶은데 이런 저녁엔 기분이 느긋하단 말이야. 노동자들은 대부분 한동안 여기저기 노동판을 전전했고 희망과 활기 없이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노와 허물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이들은 분노하면서도 받아들이고 틀린 걸 알면서도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한바의 동역과 친한 대위로 불려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위는 원래 군대는 그냥 사병으로 제대했지만 이곳으로 와서 아는 게 많고 밀어붙이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장씨가 그에게 대위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대위는 매일 입버릇처럼 대처해서 장사라도 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오한바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장씨는 노동판에서는 자기밖에는 아무도 믿을 놈이 없다는 걸 터득했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든든한 동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활기 있고 용맹이 넘치는 대위와 젊은 동역을 보면서 자신은 이제 무언가를 계획하기엔 늙었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무리한 작업량에 하루하루 지쳐갔지만 방법이 없고 마음속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게다가 감독계층의 뻔한 비리로 인해 이들의 환경은 더 나빠졌어요. 드디어 대위는 개혁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환경이 열악한 건 한바의 운영을 회사가 한 게 아니라 감독관들에게 이임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감독관은 십장들이었는데 십장들이 한바 건축비와 권리금을 내고 운영을 맡아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숙소에는 점점 더 많은 인원이 한방에 배치되었고 식사가 형편없어진 것도 십장들이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었어요. 회사 측에서는 하급 노동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상부 계급인 감독과 그 밑에 십장들만 상대하는 게 편했고 그들이 뭘 해먹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아침이면 굴속 같은 숙소에서 빠져나와 죽지 않을 정도의 영양가만 있는 식사를 마치고 유충들처럼 모여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눈앞에 보이는 끝없이 긴 수평선 쪽을 바라보면 애초에 자기들의 일이란 게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듯 여겨지며 절망감이 한 겹 더 얹혀지곤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치료에 대한 보장도 없어서 한 번 입은 부상은 후유증이 오래갔어요. 얼마 전엔 묵시가 일하다 돌에 무릎을 찍히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은 생각보다 심해서 무릎뼈가 부서졌고 다시는 노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들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저 회사의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도덕적이기만 하고 실질적이지 않은 약속에 희망을 걸지만 그건 대부분 무료 진료소를 소개해주는 식으로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대위는 행동에 나섰어요. 각 한바에서 믿을 만한 고참들을 찾아다니며 노임 인상에 관한 요구사항이 적힌 건의서에 서명을 받아냈어요. 서명을 다 받아 모은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쟁의를 일으키려는 계획이 대위와 고참 인부들을 중심으로 짜여지고 있었어요. 동혁은 건의서를 본사에 보내는 것에 반대했어요. 보내봤자 다시 현장 사무소로 되돌려져 인부들과 절충해보라는 소극적인 대답이 고작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혁은 개선을 위해 쟁의를 해야지 원수 갚는 심정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한다는 걸 강조했어요. 대위와 동혁은 성향이 달랐습니다. 대위는 고지식하고 다혈질이었고 동혁은 용의주도하고 조직에 대한 이해가 빨라서 이들의 의기투합은 괜찮은 조합이었어요. 한바를 감독하는 최 십장과 행동파 합격인 양봉택, 최 십장의 비서인 종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주로 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모든 감독조들은 전표를 빼들려 이득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걸 유령 번호라고 불렀어요. 만일 9명이 일한 작업이면 노임 기록장에는 10명이나 11명으로 해놓고 그 전표를 갖는 식이었어요.
또 착공할 때부터 치안 유지를 위해 주먹 세력들을 공사장에 박아놓고 문제가 생기면 진압하거나 협박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감독과 십장들은 최근 들어 쟁의의 조짐이 보이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특히 사사건건 나서는 대위와 유식한 척하며 논설이나 풀어놓는 동역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윗선에서는 주동자 몇 명만 알아내라고 했고 이들은 대위와 동역에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서명받기를 마친 대위와 동역은 거사나를 잡았습니다. 며칠 후에 국회의원들이 이곳을 답사하게 되어 있고 그 전에 일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이들은 얼마 전에 부상을 입고 입원 중인 목 씨를 만나러 읍내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렸고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 낯설고 감상적인 심정이 되었어요. 상점에는 신선한 과일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틈으로 풋과일의 향기가 스며나와 노역에 찌든 두 사람의 메마른 후각을 건드리는 것만 같았다. 향기는 마치 아득하게 잊었던 날의 기억에 연관되어 그들이 비에 흠씬 젖은 것과 똑같은 만큼 그들을 적셔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귀심은 화살과 같다던가. 동혁은 화끈한 감각이 눈시울을 덮는 걸 느끼고 얼굴을 치켜들어 기분이 나아지길 기다렸다. 선술집, 시계포, 다방, 그리고 무선사에서는 스피커를 통해 유행가가 흘러나왔다. 그들은 묘한 감회 때문에 서로 내색을 안으려 하고 있었다. 그들이 마음의 찬란한 진열장 속을 넘겨다 보았을 때 거기 비쳐있던 것은 손에 넣을 수 없는 상품들 위로 비치던 자신들이 비에 젖은 꼬락선이었다. 그 희미한 윤곽은 잠옷 위로, 색깔들 위로, 가구나 찻잔들 위로 망령처럼 떠올랐다. 그들은 얇은 유리창 위에 흐르고 있는 낯 익은 집 동네의 생활을 훔쳐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들은 자주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늘 속절없는 자신들이 처지만 확인하곤 했어요. 동혁은 이 한 몸 이 세상에 붙이고 살기가 이렇게도 어려운가 생각했습니다. 소장은 국회의원들이 답사를 왔을 때 쟁의가 있으면 위신이 서지 않을 게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답사 전에 미리 적당히 세부 원칙을 개선할 기미만 보여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의와 동혁은 쟁의를 시작하고 며칠 버티면 국회의원들이 방문 때문에라도 요구를 들어줄 거란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쟁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의와 동혁이 앞에 서고 150여 명의 노동자들은 소장 사무실 앞에 진을 치고 소장과의 대화를 원했습니다. 소장이 밖으로 나왔어요. 동혁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이며 건의문과 연서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보여주었어요. 그 부분의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부들이 무서운 형세로 연장들을 쥐고 굳어져 서 있지만 소장의 눈에 그들은 공사장의 제방이나 바윗돌, 바다가 개펄처럼 고정된 풍경의 일부분 같이 느껴졌고 그들 개개인이 화를 낸다거나 울거나 웃거나 하는 건 상상도 해보질 않았던 것이다. 고장난 트랙터 또는 터져서 물이 밀려드는 석축 정도의 위험을 떠올리는 게 고작이었다. 노동자들이 내건 건의사항은 노임을 현재의 도급 임금과 같은 액수로 올려줄 것과 정확한 시간 노동제를 확립하는 것과 감독조를 해산시키는 대신 인부들이 교대로 자치 운영을 할 것, 한반을 개선하고 식당을 통합하여 회사가 운영하며 일일 전표를 식권과 직결시키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불해 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서명자들은 여한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했어요. 소장은 감독조들을 시켜 경찰과 다른 한바의 감독조들도 불러오게 했습니다. 경찰차가 들어오고 감독조와 행동파들이 철군과 몽둥이를 들고 덤프 트럭을 앞세워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무지막지했고 쟁의 노동자들은 힘도 써보지 못한 채 한바 뒤의 독산으로 쫓겨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대치하며 국회의원들이 올 때까지 버티기로 했어요. 전표 파리에 남았던 현금을 각 한바마다 공평하게 식비로 털어내놓고 그걸로 주먹밥을 만들어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이들은 고립되어 있음을 실감했어요. 대인은 아까 충돌 때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그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마을의 불빛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위는 집 동네를 머릿속에 떠올리려고 했었다.
그가 아내와 헤어진 후 잠깐씩 얹혀 살아온 지방 공사장 부근의 삭막한 마을들이 떠오를 뿐이었다. 그가 돌아다니게 된 건 미장이 시다 노릇을 하던 때 미장이로부터 뜨내기 일꾼에 대한 그럴듯한 경험담을 듣고서였다. 미장이의 말은 사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살려고 애쓴다면 불황 노무자처럼 속편한 게 없다는 거였다. 막상 겪고 살아온 이제 와서 그자의 말이 입에 발린 헛나발이란 걸 대위는 알고 있었다. 그렇게 전우가 꼭꼭 맞아떨어지며 일거리가 가는 곳마다 기다린다면 그는 평생을 객지로 떠돌아다녀도 여한이 없을 거였다. 대위는 지금 굳게 닫힌 철문이나 성벽에 머리를 부딪고 피를 흘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과 담벽은 어느 곳에서나 요지부동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한낮이 뜨거운 태양에 머리통 하나 가릴 한 점의 그늘도 없었어요. 노동자들은 긴 거리를 달려온 개처럼 헐떡였습니다. 그때 대형 스피커에서 조건을 들어주겠다는 현장 소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뜻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내려가자는 쪽도 있었고 버텨야 한다는 쪽도 있었습니다. 소장의 속셈은 일단 내일 국회의원들의 행사를 위해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주동자들을 아무도 모르게 경찰에 데려다가 책임을 물어 본때를 보인 후 지방으로 쫓아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쟁의에 참여한 불평 분자의 절반쯤을 다른 공사장 인부들과 교대시키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씩 해고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소장은 이 모든 걸 열흘 안에 해치울 자신이 있었어요. 소장은 건의사항을 지켜주겠다는 각서를 써줬어요. 소장의 각서까지 받았지만 동혁은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이제부터의 행동은 자유에 맡기겠다고 말했어요. 내려가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않겠다는 거였죠. 동혁은 안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내일 국회의원들이 올 때까지 산 위에서 버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발을 향해 앉은 그의 눈에 내려가는 인부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 제방이 보이고 또 그 너머로 무한하게 펼쳐진 바다의 수평선이 보였어요. 동혁은 자신의 결의가 헛되지 않음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희망을 느꼈어요. 내일이 아니라도 좋다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속이고 임시 무마하고 다시 속이는 패턴은 군사정권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겐 아주 익숙합니다. 동혁이 속해 있는 이 현장은 축소된 조직, 사회, 국가고요. 진행된 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이 예측 가능한 것, 그건 슬픈 역사를 지닌 세대와 다음 세대의 비극 아닐까요?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보일 때 지배계층은 온갖 방법으로 단속과 자기 뱃속 채우기 명분을 찾아냅니다. 이게 상황을 달리해서 반복되고 있죠. 하지만 이들의 저항이 그래도 희망적인 건 이조차 안 했다면 잠깐의 무마를 위한 제스처도 없을 겁니다. 잠깐이 반복되면 원칙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집단도 개인이 모인 건데요. 결국 한 사람을 중요시 안 할 때 모든 폭력과 비리가 시작됩니다.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한다면 역사 속 그 많았던 탄압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투명함과 정당함이 안 보인다면 그럴 때 소리내서 부당함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한 사람이 지탄을 받는 아이러니. 복잡한 게 싫어서 최선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중간 정도는 가겠지만요. 기득권의 이득 쪽에 붙으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들은 모면과 명분에 최적화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끔찍하게도 그게 당연시 되어버립니다. 21세기는 인간의 유형이 다양화되었어요. 엣지 있다는 게 모난돌이 아니라 개성 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정의로움까지 포함되었으면 하는데요. 엣지 있는 구성원이 있을 때 말 잘 듣는 구성원만 있는 집단보다 훨씬 더 발전적일 수 있을 겁니다. 동혁이 내민 건의문을 받아든 소장은 공장 노동자도 아니고 일용직인 당신들에게 이런 건의문의 혜택이 미처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뭘 바라고 이런 짓을 하는가를 묻습니다. 그 말에 동혁은
우리가 못 받으면 뒤에 오는 사람 중 누군가 개선된 노동 조건의 혜택을 받게 될 거라는 대답을 했어요. 우리 사회에는요, 이런 동역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이라도 와 있는 거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